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주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반갑고요. 좀 자기소개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43세이지만 태아 8주차 아빠가 된 손승주라고 합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말은 아니고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애아빠는 아니고 태아 아빠가 됐습니다. 각설하고 좀 OT를 해야 되는데요. 그, 그, 저희가 이미 연기를 진행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행정쟁송법을 한 번쯤은 읽어보고 왔거나 혹은 한 번쯤은 뭐 어딘가 들어보고 왔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 곧 죽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죽는 거는 뭐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카페는요, http 콜론 슬래시 카페, 네이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슬래시 윈 NSSJ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N이 두 개거든요. 윈 N SSJ예요. 윈 N SSJ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등업 신청을 해주시면은 거의 바로바로 될 겁니다. 거의 바로바로 될 건데, 여기 있는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뭐 물론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뭐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페에 들어가면은 제가 연기 때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몇 번 드렸었는데, 숙제는 이제 문제와 사례형 문제랑 이제 답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숙제를 업로드를 해놨어요. 업로드를 해놨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혹시 연기 안 들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를요, 저는 사실 저런 카페를 만들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페를 만들게 된 계기가 한 20 몇 기인지 생각도 안 나네요. 어떤 노무사님이 저한테 카페를 만들으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를 만들 능력이 안 된다, 컴퓨터 빠가여서.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제 아이디를 가지고, 제 네이버 아이디랑 비번을 가지고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막 하고 있어요. 손승주라는 이름으로 막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거기에 보면 뭐 공부 방법 뭐 이런 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올라와 있는 내용이 뭐 이렇게 공부를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공부를 입체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래요. 수험생은 다 아니까. 그래갖고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제 뭐 거기에 공부를 방법론 뭐 이런 거 올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을 공부해야 되는데 수험 방법론을 공부할까봐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인데, 여기에 뭐 합격하신 분이 수험 방법론 이런 게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사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냥 집착하지 마시고, 이게 등업 신청하셔서 이게 자료 같은 거 받아보시면 되고, 또 일기 끝나면 또 업로드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일기잖아요. 이제 일기는 이제 이론 수업하고
이론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수업을 같이 하게 될 건데, 이 답안 작성은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사례 문제를 수업 중에 풀어드릴 거예요. 수업 중에 풀어드릴 건데, 이게 매 수업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이 10번이지 않습니까? 매 수업마다 1회 이상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9번에서 10번, 11번, 12번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보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숙제를 내드릴 거거든요. 숙제를 내드릴 건데, 여기 있는 이 숙제는요, 연기처럼 문제랑 답안을 드릴 거예요. 문제랑 플러스 이제 답안을 드릴 건데, 저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사를 하라고, 즉 옮겨 적어보라고 이제 숙제를 드릴 건데, 요번에 합격하신 분들이 뭐 행정쟁송법 기준으로 뭐 한 60명 조금 안 되려나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뭐 숫자를 세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유예 이상이신 분들은 이걸 안 하셨더라고요. 유예 이상이신 분들은 요걸 안 했는데, 그거는 이거를 필사 요 숙제를 하고 안 하고는요,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안 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손목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유해 이상 되신 분들은 손목이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몇몇 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해 이상이신 분들은 요거를 필사 숙제를 하시던 안 하시던 자유롭게 활용하시는데, 특히 이제 생동차이신 분들은 요거 뺏겨보는 게 답안 작성 감각을 터치는데, 왜냐면 이론 많이 알아도요, 답안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은 그냥 뭐 거기다 낙서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본인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근데 답안 작성 감각 터치기에는 요거 뺏겨보는 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동차이신 분들은 꼭 요거 베끼는 숙제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문제랑 답안이 여기 있는 것과 겹치지 않게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겹치지 않게 드릴 거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건데, 모의고사는 이제 7회, 25점으로 이제 7회를 볼 거예요. 25점으로 7회를 볼 건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모의고사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첨삭에 관한 거예요. 하나는 이 첨삭에 관한 건데, 여기 있는 거 요거 첨삭은 점수는 없어요. 아니요, 맞아요. 이제 점수, 그 다음에 등수, 요런 건 없습니다. 요런 건 없고요. 그냥 지적질만 해드릴 거예요. 지적질만 해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은 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일기 때 점수 등수를 내면은 이 생동차 분들이 이제 의욕이 막 꺾여요. 엄청. 왜냐면은 괜찮은 점수랑 등수를요, 유예 이상이신 분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적질만 할 거거든요. 지적질만 할 거니까, 물론 생동차이신 분들 중에 정말 간혹 가다가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없고, 요번에 이 합격자들끼리 또 술 한잔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보니까 여기 관악산에 지금 재학 중인 친구 한 명이 6개월 만에 붙은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경우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케이스인 것 같고요. 대체로는 생동차들 잘 못하거든요.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그런 케이스는 말도 안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통은 생동차분들 요 점수 등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지적질만 할 거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범위에 관해서 딱 정확하게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무의미한 질문을 이제 서로 반복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있으세요? 강의 계획서? 근데 저는 왜 강의 계획서가 없죠? 있어요? 이때 있네요. 강의 계획서 첫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메일 주소가 바뀌었어요. 첫 페이지 보시면은 메일 주소가 바뀌었거든요. 예전 메일은 20년 이상 활용해서 더 이상 용량이 없어서 메일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10줄이죠. 진도표가 10줄이잖아요. 근데 밑에 7개의 모의고사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7개가 모의고사라고 써 있잖아요. 자, 모의고사 진도는요, 무조건 4칸 위에요. 4칸 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모의고사도 취소소송의 대상이고, 두 번째 모의고사도 취소소송의 대상이잖아요. 그잖아요. 4칸 위로 가다 보면은, 그죠? 근데, 여기랑 첫 번째 취소소송의 대상하고 두 번째 취소소송의 대상이 뭐가 다릅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취소소송의 대상 다 공부해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4칸 위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진도 나가는 게 여기 있는 강의 진도표와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는 그냥 4칸 위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범위는 이게 4칸 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해서 뭐 시간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요 시간에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30분 전에 와야 됩니까?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요 시간에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비인기 강사다 보니까 예, 온천반 분이 몇 분 안 계신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특히 온천반 들으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실 게, 온천반에서 답안을 어떻게 내라고 공지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답안 공지가 어떻게 있을 건데, 이 공지대로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요 공지대로 이행 못했는데 나 어떡하냐 라고 해봐야 저도 대책이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공지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죄송한데 온천반 분들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지난주에 못 냈는데 지난주 것까지 답안 써가지고 이번 주에 한꺼번에 묶어서 업로드 해야지 라고 하면 지난주 것까지 첨삭이 오겠지 라고 해서 업로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업로드 해봐야 지난주 답안은 첨삭 안 됩니다. 무조건 제 시간에 제 답안을 제출을 해주세요. 요거는 실강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지난주에 모의고사 안 봤으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 거 같이 써갖고 섞어서 내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때그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기 때는 여기 있는 이론하고 답안 작성에 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건데, 또 여기에서 한 7, 8문제 숙제 나갈 거고, 여기에서 한 10문제 이상 여러분들하고 사례형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7문제 이상, 7문제 여기 모의고사 풀어볼 거고, 하다 보니까 일기 때 적어도 한 20문제 이상은 최소 여러분들이 겪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례형 문제풀이의 감각을 조금씩 알게 될 거거든요. 이제 요때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야 돼요. 폭발적으로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로 넘어가면은 50점 모의고사 7회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50점 모의고사 7회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요때는 이제 숙제 같은 거는 없고요. 저희 교재에 있는 사례 문제도 같이 풀 거예요. 요때 2기 때. 그래서 요때는 이론 설명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때는요, 100점 모의고사 이제 6회를 보게 될 거거든요. 6회를 보게 될 거고, 요때는 이제 강평하고, 그 다음에 이론 잠깐 설명하면은, 수업이 그냥 끝나요. 수업이 끝나서, 그나마 좀 이론 설명할 수 있는 시기가 여기 이제 일기 때거든요. 물론 이때도 아주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는데, 요때 여러분들이 공부 빡시게 안 해놓으면 저기 있는 저 친구 뭔 소리 하냐 이런 상황이 뒤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특히 1차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2기 때 2차를 조금 내려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1차도 붙어야 되니까. 게다가 올해는
문항수도 늘어난대잖아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어쨌든 기분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년보다 2차를 조금 더 많이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예, 조금 더 많이 내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때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요때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일기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나중에 좀 괜찮구나. 아니요. 또 이때 가면은 무슨 명분을 제가 또 갖다 대서라도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요때는,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엔 좀 덜 해도 되는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요때 가면은 때가 또 무슨 명분을, 요때는 명분이 있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열심히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첫날이니까 OT여서 조금 사족을 갖다 붙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조그맣게 구멍가게 운영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구멍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끔씩 구멍가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구멍가게에서 정말 껌 팔고 그런 구멍가게 말고요. 조그맣게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제 32회 시험을 보고 10월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 커플이 찾아왔어요. 커플인데 수업을 같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찾아왔는데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감이 결론적으로 맞긴 했어요. 두 분 다 그 예감이 결론적으로 떨어진 거는 맞긴 한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시험 보고 나온 기분이 망한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끝까지 하면 되긴 하는 시험이냐 라는 걸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사람이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운 심정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거기 앞에서 그분들 면전 앞에서는 이거는 하기만 하면 무조건 누구나 다 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차마 못 하겠는데 요번에 이제 합격자분들 보니까 그거는 확실하더이다. 요번에 이제 5년차 분들, 6년차 분들, 제 강의만 5년, 6년을 들으신 분들이 몇몇 분이 합격을 했어요. 몇몇 분이 합격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수업하면서 아이 컨택을 제법 많이 하거든요? 아이 컨택을 제법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다 보면, 저분 4년째 와 계시네. 저분 5년째 와 계시네. 그러면은요, 사실 눈 마주치기가 저도 민망하고 두려워요. 4년째, 5년째, 6년째 이렇게 와 계시면은 처음에는 좀 친근하게도 이제 가까워졌다가 나중에 5년째, 6년차 되면은 말 걸기도 걱정스러워요.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저 사람한테 위로가 될지도 의문이고. 근데요, 하다 보니까 됐더라고요. 저는 수업 중에 눈 마주치는 것조차도 좀 미안해서 눈도 못 마주쳤는데 그냥 버티고 하다 보니까 되더이다. 버티고 하다 보니까.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버티고 하다 보니까 되긴 하는데, 이렇게 스터디 카페에다가 노트북 꺼내놓고, 게임하면서 됐을 리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버티면 되긴 하는데, 대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체력,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주 많이 해주시고, 체력 떨어지면은 노답이에요. 개노답이거든요. 아무리 정신력이 받쳐줘도 체력 떨어지면은 공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체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인내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인내력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참을성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공부할 때는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고의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틱톡이나 쇼츠 이런 거 자꾸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론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2년생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살 이후에 인터넷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두엽이 좀 덜 녹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자꾸 보면서 잠깐에 아주 빠른 시간에 충족되는 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전두엽이 다 녹아있고 인내력도 없고 참을성도 사라진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인내력, 이 전두엽을 여러분들이 살려내기 위해서라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건 굉장히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참을성이 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충족이 되니까 드라마도 무슨 뭐 20회분짜리를 1시간으로 요약해버리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뭐 무빙? 재밌어. 잘생긴 인성이 형 나오지. 근데 아주 짧게 요약해서 보다 보니까 참을성이 완전히 녹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그 인터넷 요런 거 하지 마시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봤는데 너무 쉽게 이해가 돼. 그럴 리가 없죠. 이게 너무 쉽게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은 이거 너무 쉽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참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자기를 믿고 다음 언젠간 될 거야 라고 믿고 버티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 버티는 힘이 있는 친구들이 저는 결국에는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 분들이. 그리고 뭐 적정한 공부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적정한 공부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 합격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뭐 판서를 따라서 써봤다라는 친구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냥 뭐 판서는 그냥 참고용 아니냐, 그걸 내가 왜 따라 쓰냐, 그냥 나는 책을 읽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조금 써보기도 하고 조금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담배 피면서 생각도 해보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답안에 넣을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그어놓자 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빨간색으로 긋냐, 형광색으로 그어야 된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다 각자 달라요.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방법이 뭐 합격자가 400명이라면 400가지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내력을 갖고 열심히만 하면은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 저기 카페에 있는 공부 방법론은 공부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입체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저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입체적인 공부가. 그래갖고 제가 대놓고 조금만이라도 설명을 해달라, 입체적인 공부 방법이 뭔지 그랬더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생각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저한테 닥치래요. 그래서 이거 카페 만드신 노무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노동법 석사를 밟으면서 이제 시간이 좀 한가해져서 저한테 관여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뭐 제 사장님처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물어보지 못하고 이제 닥치라고 하니까 저도 안 묻고 있는데, 공부 방법론 공부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 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고, 아이고 금 같은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네요. 다음 주부터 매 회당 한 문제 이상 여러분들하고 사례형 문제 풀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사례형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4단계로 풀어요. 처음에 논점의 정리 또는 쟁점의 정리라는 요런 목차를 써서 여기에다가 이제 해당 사례형 문제의 논점을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 파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안의 적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안의 결론. 사례형 문제는 이렇게 보통 4단계로 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눈이 뚫려 있고 귀가 있다 보니까 뭐
손승주는 요런 방식으로 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손승주는 요런 방식으로 푼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손승주가 요런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이 네 단계가 사례형 풀이의 정석이에요. 이 네 단계가 사례형 풀이의 정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혹시 법대 나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어떤 교수님은 이라크 방식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아이렉 방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발음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고요. 이 논점의 정리를 쓰고 그 다음에 이론을 쓰고 그 다음에 사안에 적용을 하고 사안에 결론을 내는 거는 이거는 법학에서 정통적인 방식이고요. 정통적인 방식이고요. 이건 제가 만든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네 단계 문제풀이 방법을 꼭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뭔데 이런 거를 창조해 내겠습니까? 제가 뭔데 이런 걸 창조해 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요걸 따라 오시면은 요걸로요. 사례형 문제의 80% 이상은 그냥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문제에 딱 봐도 쟁점을 적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뭘 쓰는 거냐라고 하면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뭘 적으라는 거예요. 이론을 적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안의 적용에는요. 여기에 써있는 이론하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사실관계를 섞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래요. 예를 들어서 이론이 사람은 죽는다. 뭐 요런 이론이 있어요. 사람은 죽는다. 요런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사안에 적용해서는 아까 전에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사람 아니냐.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 라고 이렇게 그냥 설득해 가는 과정이에요. 순차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에서 연역법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설득을 해 나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안의 결론에서는 질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 사례형 문제에서 뭐 정당한가? 적법한가? 타당한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2줄에서 진짜 많게는 한 4줄 정도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신림동에서 보면은 저 정말 그나마 요즘에 한 1년 정도는 제가 좀 덜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사안의 결론 이후에다가 뭔가를 추가로 적으면은 배점이 있다. 뭔가를 추가로 적으면은 이제 배점이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뭔가를 추가로 적으면은 추가 배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안의 결론에다가는 그냥 여러분들 뭐 질문에다가 답변을 정확하게 2-3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 로마자 5번 달아가지고 뭐 보론 이러면서 뭐 적으면은 추가점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저 몇 번 들어봤거든요. 수험생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왜 그 말을 믿어야 되냐면요. 일단은 이 수험가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이 노무사 시험을 저보다 잘 본 분이 없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 노무사 시험을 이 수험가에서 강의하는 사람 중에는 가장 잘 본 사람이에요. 그거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는데 저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모르는데 왜 어떻게 남들이 그걸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지하철 4호선 아시죠? 지하철 4호선 저기 오이도부터 해서 저기 당고개까지 가는 지하철 4호선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지하철 4호선 가다 보면은 여기 명동 어디쯤에 뭐 학교가 뭐 하나 있는데 여기 어떤 학교에 있는 요 학교에 있는 행정법 교수님이 이번에 채점을 하러 들어갔었어요. 채점을 하러 들어가는데 요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이다. 이번에 32회 채점하신 교수님이거든요. 뭐 이렇게 노무사 이거 시험 보는 애들 뭘 이렇게 자꾸 뭔가 주변에다가 뭔가 뭐 적어놓는데 그런 거 배점 하나도 없다고. 그냥 읽기만 힘들다고. 진짜예요. 제가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요, 저는요, 오늘 이따가 끝나고 벼락 맞아 뒤집니다. 벼락 맞아 뒤져요. 시잘데기 없는 거 자꾸 적어놓는다고. 그냥 읽기만 힘들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정확하게 적으면 되는 거지. 뭘 더 적으면 점수, 문제가 원고 적격인데 여기다가 뭐 피고 적격도 적고 뭐 기속력도 적고 그러면 와, 훌륭하네. 그러면서 막 점수 준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뭔가 관련돼 있는 거 다 때려 적으면 점수 준다. 아니에요. 쟁점도 아닌데 그런 점수를 왜 줘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요 시험 말고도 그 이후에 시험을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후에 있는 시험도 상당히 잘 본 사람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신림동에 등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 시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합격 컷에서 200점 이상 오버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객관적 데이터가 이 농사 시험처럼 1등 했다라는 데이터는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험도 아마 수험가에서 내가 가장 잘 봤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피셜이 그렇다고 객관적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요, 머리는 상당히 호모 사피엔스보다 부족하지만은, 물론 에렉투스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법학 시험 자체는 잘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는, 요런 헛된 것에 눈 멀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요것만 잘 따라와도 80%는 해결된다라는 걸, 그냥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불신자들이요, 그런 표정 짓지 말고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족이 엄청 길었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요 방식대로 매주 한 문항 이상씩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례형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렇고요.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도를 나가야겠죠?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 펴놓으시냐면요. 90페이지 피시면 돼요. 네, 90페이지 피셨죠? 그리고 좀 부가 설명을 하자면요. 오늘 여러분들 요런 프린트가 하나 나갔어요. 프린트가 하나 나가는데 이제 첫 장에는 추가 판례고요. 첫 장 한 장은 이제 추가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부터 보면은 제4관 처분사유 추가 변경 교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나머지가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네. 한 10장 되나? 10장 정도 될 것 같죠? 이 10장 정도가 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야, 너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첫 주변이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조금 도끼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은, 여러분, 도끼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왜 첫 주변이 이렇게 됐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냐? 연기 때 어떤 분이 저를 약간 자극했어요. 첫 주변이 좀 판례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저를 조금 자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의 도끼를 건드렸어. 나의 도끼를 건드린 거야. 국내에 있는 검색 엔진을 다 돌려가지고 검색 엔진을 다 돌려서 여러분들 과세 처분을 제외한 과세 처분이요. 과세 처분 첫 추변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첫 추변하고 전혀 다릅니다.
과세처분 처추변은 전혀 달라서 과세처분 처추변을 제외한 국내 모든 대법원 판례 처추변을 다 담아놨어요. 단 한 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과세처분 처추변을 제외한 국내 모든 처추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다 실려 있고요. 시간 순으로 대부분 실어놨습니다. 선고 일자별 순으로 실려놨고요. 부족하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모든 게 이 신림동에 있는 어떤 교재에도 처추변이 다 있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처추변이 과세처분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제가 뭐가 필요하다라 그랬어요? 도끼가 필요하다라 그랬죠? 제가 이걸 검색 엔진을, 여러분들 검색 엔진이 막 검색한다고 처추변 이렇게 한다고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제가 몇 날 며칠을 잠을 안 자고 날을 새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너 나 건드렸지,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검색을 했어요. 아, 또라이구나. 자, 근데 도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날 새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미친 거예요. 이건 제가 미친 거고, 날 새면서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은 가끔씩 수험생분들 삘 받았어 그러면서 막 공부 잘 되네 막 12시 넘어서도 막 공부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4시 5시까지 공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졸리죠? 그러다 보면은 낮잠 조금 자기 시작하면은요, 밤낮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공부가 패턴이 이상해져요, 리듬이. 그래서 저처럼 요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요거는 제가 그냥 조금 약간 격분해서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야 그러면은 이 수많은 판례를 우리가 다 공부할 거냐? 막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봐야 될 거는 제가 골라 드릴 거예요. 누구도 이거를 다 공부를 하지 못해요. 저도 이거 이번에 검색 엔진 돌리면서 처추변 판례가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하는 건 좀 새삼 깨닫긴 했는데, 아무튼 날 새면서 공부하지 말아라. 처추변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삼권분립이 입법하고 그 다음에 행정하고 그 다음에 사법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됐죠? 알고 계시죠? 자, 여기 있는 이 사자는 사사로울 그 사자가 아니라 맡을 사자예요. 알고 계시죠? 맡을 사자. 여기는 법을 만들고 여기는 집행을 하고 이거는 맡아서 판단하는 거죠. 집행한 거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상권분립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데 크게 이제 사법과 그 다음에 뭘로 나눌 수 있죠? 공법으로 나뉠 수가 있죠. 그죠? 사법에서는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민법, 상법 그런 것들이 이제 사법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공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공법은 두 가지로 나뉠 텐데 하나는 행정법일 테고 하나는 행정법일 테고 또는 행정법 외의 또 공법이 있겠죠. 여기에는 뭐 헌법도 있을 테고 뭐 형법도 있을 테고 뭐 형사소송법도 있을 테고 민사소송법도 있을 테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요 행정법이 여기 있는 이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에요. 국내 공법인데 당연한 얘기죠. 행정에 관한 국내의 공법이죠. 국내의 공법인데 왜냐하면 국외 공법을 우리나라 행정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법을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행정법은 또 크게 세 가지로 쪼개지겠죠. 어떻게 쪼개져요? 행정의 조직과 그 다음에 행정의 작용과 그 다음에 행정의 구제에 관한 법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제 수업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안 하지만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뭔가 한 번은 배우고 왔죠. 지금 교양 얘기하는 거예요. 교양. 행정 조직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뭐
정부조직법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그죠?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 작용에 관한 거는 6,000개 이상 법에 찢어져 있으니까 너무 많아서 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제에 관한 거는 또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손해 전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왜 그래요, 형아들? 또 어떻게 나뉘어요? 행정, 쟁송에 관한 법으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손해 전보에 관한 건 또 두 가지로 쪼개지죠. 뭐랑 뭐로요? 손실 보상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국가 배상하고요. 그죠? 국각이 아니죠. 국가 배상에 관한 법으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됐습니까? 여기 있는 이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을 했을 때 적용하는 법이겠죠. 적법한 행정작용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프라를 건설을 해야 된다. 인프라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내 땅이 아니야. 행정 주체의 땅이 아니야. 그러면은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다가 마음대로 인프라를 건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적법하게 그 땅을 갖고 오고 그거에 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한 그런 구제법이겠네요. 됐죠? 이 손실보상에 관련된 법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공익사업법, 다른 표현으로 이제 토지보상법, 요런 표현이 있어요. 요런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의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당사소송에서 조금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국가배상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 선결 문제나 아니면 기판력 같은 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조금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행정쟁송에 관한 법은 또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하나는 행정심판에 관한 법이 있고 행정심판에 관한 법이 있고 여러분들도 느낌 오잖아요. 또 뭐가 있겠어요? 행정소송에 관한 법이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이 행정심판에 관한 법으로서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죠. 그죠? 이 행정심판법을 보면은 행정심판의 종류로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법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취소 심판이 있고요. 괜찮아요. 누가 안 때리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자, 뭐가 있어요? 무효 등 확인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의무이행 심판이 있죠. 그죠? 연기가 아니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명칭 정도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법을 보면은 이제 3조에 행정소송의 종류가 나오죠. 자, 이것도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뭐뭐뭐뭐가 나옵니까? 항고소송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민중소송, 그 다음에 기관소송, 요런 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4조를 보니까 항고소송의 종류로 또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있어요? 취소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 교양하는 거예요. 교양, 뭐 저런 거. 카테고리 저거 알고 있다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 카테고리를 써봐라 이런 문제는 때려 죽여도 안 나오는데 그냥 교양하는 거예요. 교양. 자, 그런 다음에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법률관계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이 법률관계라는 거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의 줄임말이잖아요.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의 줄임말인데 그런 거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이 법률관계는 여러분들 수험하는 동안 뭘로 알면 될까요? 권리 의무 관계. 그냥 요렇게 법률관계라는 단어를 보면은 요렇게 바로 치환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법률관계라는 표현은 권리 의무에 대한 관계다. 요렇게만 바로 치환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 이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를 교과서에서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행정상 법률관계.
법률관계라고 해요.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에 관한 권리 의무에 대한 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이 행정상 법률관계는 또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무도 몰라요? 역시 보람이 있어요. 공법관계라고 합니다.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에서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공법관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뭐라고 부를까요? 느낌상 사법관계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사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이 행정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민법이 적용되는 그런 관계는 사법관계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공법 관계는요, 행정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고, 행정과 권리 의무의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이 상대방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렇게 행정상 법률관계 중에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면은 전부 다 뭘로 처리된다?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된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대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행정 주체랑 어떤 사인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봅시다. 공법상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약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거잖아요. 계약이라는 건. 그럼 이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다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당사자 소송이 뭔지 저 공부한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게 뭐든 간에 공법상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계약 관계는 대등하니까 다 뭘로 처치한다?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놓읍시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 행정이 이제 우월적 지위에 있다. 제가 분필을 선물 받아서 분필을 써야 돼요. 다양한 색색. 선생님, 그 색깔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왜 저 색깔을 썼을까? 아니에요. 잡히는 대로 쓰는 겁니다. 최대한 예쁘게. 아시겠죠? 왜 표정이 안 좋아요? 60분 안 됐는데? 네. 다들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네. 눈 못 마주치겠죠? 저도 그래요. 아시잖아요. 저 ISTJ예요. ISTJ. 게다가 이 T는요, F가 아예 없는 100% T거든요? 100% T고, 이 I도요, 슈퍼 I예요. 대문자 I.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형은 어때요? 소심하죠? 근데 저는 I에다가 A형이까지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얼굴 이러고 있으면은 되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힘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도 맞아, 네 말 맞아. 뭐 맞겠지 뭐. 맞는 말 하고 있겠지. 그러면서. 왜냐, 나 힘드니까 나 안 힘들게. 자, 공법 관계에서 이제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 어떠한 행정 작용이 처, 분, 등이나 또는 이제 부작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행정쟁송에서 뭘로 처치하죠? 처, 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면은 여기 있는 요거 취소 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 요걸로 처치하거나 혹은 뭘로 처치해요? 여기 있는 요거 항고 소송, 즉 요걸로 처치해야겠죠. 됐죠? 우월적 지위에서 어떤 작용을 했는데 그 작용이 처분 등이나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면 자, 그런데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하지 않는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뭘로 해결할 수 있죠? 헌법 소원. 헌법 소원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헌법 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헌법 소원을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시험 과목이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조차도 없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구제 절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교양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교양. 자, 여기 보십시오. 행정 주체에 관해서 잠깐 리뷰를 해볼게요. 행정 주체에 관해서. 행정 주체는 이제 본래적 행정 주체가 있어요. 본래적 행정 주체 크게 두 개 있어요. 뭐랑 뭐가 있죠? 국가랑 뭐가 있어요? 지자체가 있죠. 국가랑 지자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국가에 관해서 정부 조직을 좀 살펴보면은 대빵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빵 누구예요? 성렬형이죠? 성렬형을 뭐라고 불러요? 거기 자, 대통령이 있고요. 정부 조직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 다음에 대통령 밑에 뭐 있어요? 이거 다 알아요. 뭐 있어요? 총리가 있죠? 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총리 밑에 뭐가 있어요? 두 글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상식으로서 정부 부처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부처. 시따르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라는 게 있어요. 시따르타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라는. 너 무리수 두는 거 아니냐? 무리수 뭐 그런가? 부처라는 게 있는데 이제 부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뭐 많잖아요. 뭐 기재부, 뭐 고용노동부, 기재부 방금 얘기했네. 부가 그렇게 없냐? 기재부밖에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뭐 보건복지부, 뭐 정보통신부, 겁나 많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처는 뭐가 있어요? 보훈처, 인사혁신처, 있겠지, 그죠? 부처라는 게 있고요. 여기 있는 부 밑에는 또 뭐 있어요? 부 밑에는 또 청이 있죠? 청이 있잖아요. 청 있잖아요. 기재부 밑에 뭐 있어요? 국세청. 그 다음에 기재부 밑에 또 뭐 있냐? 국세청 말고 통계청. 그 다음에 또 기재부 밑에 또 뭐 있더라? 조달청 이런 거 있고, 그죠? 법무부 밑에는 또 뭐 있잖아요. 검찰청, 그죠? 있고 부 밑에 청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정부 조직은 요래. 정부 조직은 요래. 요런데 정부 조직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정부 조직이 너무너무 커. 물론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기관. 정확하게는 이제 행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기관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공무원이라는 걸로 구성이 돼 있고, 이 행정기관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행정기관 중에 여러분들은 행정청이라는 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행정기관 중에 행정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행정청이라는 거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외부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이다. 요 정도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이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래적 주체가 아닌 주체가 또 있죠.
왜냐면 이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에 관한 모든 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만듭니까? 공법인을 만들어요. 다른 말로 이제 공공단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국민연금공단, 건보공단, 무슨 공사 뭐 이런 거 뭐 허벌나게 많습니다. 뭐 셀 수도 없어요. 한국 방송통신공사 뭐 아무튼 엄청나게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무지하게 많은데 직접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과 사무를 여기에다 맡겨서 행정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권한과 사무를 공법인을 만들어서 맡기기도 하지만 사인한테 맡기기도 하는 거죠. 요런 사인을 뭐라고 합니까? 공무, 수탁, 사인이라고 하는데 얘네도 행정 주체가 됩니다. 행정에 관한 사무 이런 거를 맡김으로 인해서 행정 주체가 되기도 해요. 공무 수탁 사인은 법인이기도 하고 뭐 개인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법인이기도 하고 개인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회사가 인프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이 그런 걸 하고 있다. 근데 이 인프라 건설을 하는 게 공무에 관해서 수탁받아서 한다. 라고 할 때는 행정 주체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대강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공법인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공무수탁사인은 이렇게 비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비대하지가 않아서 얘네는 곧바로 행정 주체이자 얘네가 곧바로 행정청이 됩니다. 행정기관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곧바로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뭘 했냐면요. 교양을 했어요. 교양을 한 거고요. 교양을 한 거고 10분 쉬었다가 이제부터 교재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